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뭐 장마가 피해가 남부지방은 많다고 하는데 중부는 뭐 그렇게 체감적으로 장마를 느끼지 못하면서 장마가 또 이제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그 면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 더위, 추위 또는 이번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모두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 안으로 침투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내 몸 튼튼하면 병균 못 들어온 거 다 아시죠?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일이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 곽창석 대표님이 혼자 하셨는데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올 자리여서 다시 곽 대표님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뭐 완전 직설인데요. 주택정책은 왜 엉망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짐작하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로드맵 플러스 아주 정확한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전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관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방송 잘 봤습니다. 그래. 혼자 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역시 뭐 방송이나 강의를 엄청 많이 하시니까 시간은 제가 있어야 조금 더 길어지죠.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야지 좀 얘기를 오래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니까 금세 끝나더라고요. 자, 주택정책은 왜 엉망이 되었을까? 저희가 17년, 18년도부터 시작한 모든 이유들 다 합쳐놓으면 이 이유가 될 텐데. 네, 네, 그렇죠. 오늘 이 주제를 잡으신 뭐 특별한 사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지금 그 주택 정책의 난맥상들이 막 드러나고 있죠. 예. 뭐 얼마 전에 재건축 그 실거주 2년 해야 된다고 작년 6.17 대책에서 얘기했다가 얼마 전에 그 뭐 법안을 아예 상정하는 걸 포기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억지로 막 인테리어까지 해서 입주하신 분들, 뭐 또 그것 때문에 쫓겨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뭐 이번에 이사 대책에서 예. 뭐 아시다시피 공공개발의 경우에 이사 대책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청산하겠다고 했다가 뭐 또 법 시행 이후로 바꾸겠다고 하고 뭐 그것 말고도 뭐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행해가지고 결국 이 전월세 가격만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또 결국 이제 양도세 매물 잠김 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최근에 아예 그 거래가 없어졌어요. 뭐 최근 1, 2주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집 보러 다니는 사람도 없지만은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뭐 이대로 지속이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는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제 물론 이제 집권하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갖고 그거를 시장의 일반 개인처럼 좀 플렉시블하게 금방금방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거를 아는 듯 하면서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 내세워서 여기까지 25번의 부동산 대책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2년 실거주 의무는 시장의 반응에 물론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게 12일날 국토교통위를 통과 못하고 삭제됐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이 난맥상들이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조금 유연하게 정책을 폈다 한다면 시장에 그러니까
그것도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만 더 유연하게 시장에 맞추진 않더라도 조금만 유연해졌다면 이 정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주 계속 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뭐 난맥상이지만은 그렇다고 앞으로 이 정부에서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을 하게 됐는지 그 뭐 이유부터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우리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기센 부동산 할 때도 예, 제가 예.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이 집값이 오른 원인이 뭔가, 예. 집값을 올리는 주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시장 기능에 의한 거고 꼭 투기꾼이 뭐 집값을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면은 집값을 올린 주도 세력을 투기꾼으로 그렇습니다. 못을 박았던 것 같아요. 뭐 좋게 표현하자면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투기꾼들이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뭐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예, 예. 정상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투기꾼들이 집을 못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 처음으로 나왔던 대책이 결국 투기해서 이익을 얻어도 그 이익을 갖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세에서 이제 투기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자.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적용해 보니까 그 양도세가 높아지니까 결국 팔지 못하게 되고 매물이 잠겨서 더 못 나오니까 집값이 더 뛰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신규 분양하는 것들도 이 투자자들이 다 들어와서 사가니까 그렇죠. 그럼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청약 가점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그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책들, 청약 가점제라든가. 예. 그래서 이제 청약 제도를 강화시키는 한편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싸게 공급을 해주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결국 청약 가점 높은 몇몇 사람들의 로또 잔치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공급을 해야 되는 민간 업체들은 뭐 거의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공공에서 직접 나서서 하겠다고 공공개발을 내놓은 거고. 이사 대책이 또 나오고 이제 그 전에 뭐 2018년 9.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를 우리 정부에서 직접 하겠다. 예. 민간에서 공급 못 한다면 우리가 직접 공급하겠다 해서 했지만은 당시 2018년에 뭐라고 했냐면 2021년에 3기 신도시 착공한다고 그 계획서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착공이 아니라 지금 뭐 보상을 시작도 못한 곳이 더 많고 보상을 시작했어도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전 청약을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전 청약을 해서 본 청약까지 또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청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지 굉장히 않습니까? 높게 나온 게 일부 발표가 돼서 또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높다면 높은 거고 또 그렇게 높게 내놔도 시장 가격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기능에 의한 게 아니고 어쨌든 혜택을 주는 게 더 무주택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뭐 정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난맥상이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은 이게 시장 기능에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기본적으로 수요를 제한해서 살 사람들을 제한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기로 한 이런 대책들이 오히려 매물을 더 제한하게 되고 매물 공급 그다음에 이제 신규 공급도 다 제한하게 돼서 이제는 아예 물량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대로 나가면은 그냥 뭐 짓지도 않고 또 뭐 팔지도 않고 또 뭐 사지도 않고 예, 예. 분양을 받을 수도 없고 뭐 이게 얼음 땡 되는 거 뭐 모든 거래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금이 지금 다락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집을 가진 임대인들, 집주인들은 계속 전세 월세를 올려받아서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예, 예. 이런 형태. 그 세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전가가 되는 무주택자들의 거죠. 주머니에서 예. 결국 받아가지고 결국 세금 내는 이런 형태로뿐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끊임없이 집값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유하자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 김칫국 마신다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은 누가 밥을 많이 먹고 누가 적게 먹고 이게 우선이 아니고 밥이 일단 해야죠. 있어야 돼. 밥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지으려면은 누군가 쌀을 팔아 와야 되고 네. 쌀을 팔려면은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나눠 뭐 먹는 것만. 그냥 그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밥을 짓고 아버지가 쌀을 팔아오고 누군가 농사를 짓고 이런 과정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그런 건 다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누군가 그런 거를 공급을 해줘야지 지어지는 거죠. 요즘 백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이상 이제 백신 접종한다고 7월 들어서 발표는 했는데 막상 신청하니까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네. 아니 백신을 맞는 것도 뭐 누가 먼저 맞고 나중에 맞고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것보다도 백신이 있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하면은 뭐 10,000원 이상 줘라고 하는데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뭐 얼마의 정원들 그걸 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들이 보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정부는 그냥 잘 나눠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살 사람이 있어야 팔 사람도 생기는 거고 또 지을 사람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데자뷰, 기시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지금 저 백신 얘기하시니까 백신 이 사태가 터지게 된 때가 4차 유행 뭐 델타 감염 뭐 이렇게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55세에서 59세 이제 접종을 한다 했는데 이렇게 몰릴 줄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면서 하루 만에 이렇게 닫은 거잖아요. 이 정책 나올 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17년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저기 대통령이 바뀌면서 16년 우리가 이제 기세날 때도 그랬지만 16년, 17년 이때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책이 이렇게 공급량이 많은 거는 양도세를 죽이면 잡히겠다. 섣부른 단추를 끼기 시작한 게 첫 단추를 잘못 찐 게 25번째까지 지금 잘못 끼게 된 그 시기적으로 비유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때도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먼저 올리면 문제가 될 거다. 예. 그럼 말하자면 정말 잡고 싶으면 보유세를 먼저 손을 그렇죠. 봐서야 맞습니다. 되는데 지금 순서가 잘못돼.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이런 방식으로 그냥 나눠 먹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가다 보면은 결국 국간 꼴 안 되는 거예요. 나눠 먹을 파이가 없어요. 맞아요. 먹을 게 없는데 뭘 나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정책이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분 인식에서 그 프랑스 혁명의 빵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주택이란 공급이 그렇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기조가 전반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에서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뭐 장관 한 사람의 책임이 사실 뭐 이 정부의 장관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장관의 뭐 권한이 큰 것도 같지도 않고요. 결국은 뭐 이렇게 이념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배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난맥상에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 한 100번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계속. 네, 그렇죠. 답답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실타래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뭐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밥을 지어야 돼요. 누군가는 밥을 지어야 되고 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또 뭐 건설사에서 뭐 받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쌀을 사오고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 내버려 두면 그게 다 돼요. 그렇죠. 근데 자꾸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막 안 그래도 이렇게 모든 게 그 거래라는 게 균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 균형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균형이라서 그 전에 총리가 뭐 하는 소리 보니까 뭐 그동안 벌어 놓으신 돈으로 이제 좀 쓰시면 되죠 이런 소리까지 하던데 그게 아니라고요. 다 한계선에서 경계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어 버리면은 그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발 원하는 거는 다른 건 좋다 이겁니다. 뭐 당장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공급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공급이라는 거는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공급에 관련된 규제를 일단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청약 가점제 이런 것도 손을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데 청약 제도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청약 제도 자체를 없애야 돼요.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 저는 이 공급에 대한 물꼬부터 일단 터야 나머지는 서서히 해결해 간다고 하더라도 또 공급이라는 게 뭐 신규 공급도 있지만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양도세, 중과세 요번에 이제 가산세 30%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가산세 30% 하기 전에 이제 비조정일 경우와 가산세 30%한 조정 지역일 경우에 그러면 과연 그 투자한 사람 집주인 입장에서 몇 배수가 더 올라야 집값이 몇 배 정도 더 올라야 본인이 주머니에 챙기는 돈, 그 수익으로 챙기는 돈이 같을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다른 거 다 빼고 나서도 조정지역이 되면은 3.5배 정도가 더 올라야 상승이 돼야 더 올라야 손익분기점이 나와요. 그 세금을 다 내고 그러니까 양도세 하나만으로도 집값을 3.5배수를 높이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손해를 안 본다면은 누가 손해 보고 싶겠어요? 그럼요. 손해 안 보려면 3.5배가 올라야 된다니까요. 아직 다 반영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종부세를 낸다든가 다른 비용이 추가됐다. 그러면 3.5배가 아니고 4배, 5배, 6배 계속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82.5% 양도세제는 역사상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이 제도를 놔두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난맥상으로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거를 풀 때 잘 안 풀릴 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른다 이제 예전 비유를 하는데 오늘 곽창석 대표님의 부동산 고르디우스의 매듭 푸는 거는 공급을 늘리는 환경을 제발 다시 만드는 걸로 이 난맥을 푸는 첫 시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때까지 뭘 잘못했고 왜 잘못했고 이거는 뭐 너무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분노하고 계시니까 뭐 곽 대표님의 지금 이런 인사이트나 설명도 충분히 짐작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 나도 거기에 동의해라고 생각 대부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두렵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이렇게 그 기본권부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요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제는 주택정책은 왜 엉망이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좋아요, 알림 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